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일본이 갑자기 한국에 고개를 숙였기 때문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독도 망원 직후 일본 정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아니, 미국이 있는데 한국 눈치를 대체 왜 봅니까?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미국과의 동맹을 믿었기 때문이죠. 전 세계 전문가들의 예상도 마찬가지.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의 횡포에도 다들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미국 정부의 회신 내용이 공개됐고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국에게 사과가 먼저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이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한테 손 벌릴 일 없으니까 목록에서 빼. 제가 결제 메모에 직접 적은 문장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9일 해상 긴장 격상 보고와 총리의 예산위원회 발언 보도가 동시에 올라온 직후였어요. 다카이치 총리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재확인했고 한국 대통령실이 즉각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양국 외교 라인이 얼어붙었어요. 제 이름은 스즈키 고지,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 위기관리 국장급입니다. 27년간 일본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설계해 온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 없이도 위기를 관리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국제사회, 동맹, 우회, 단독 대응. 세 경로면 충분하다고요. 그 확신이 무너지는 데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두 개의 문서가 제 책상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하나는 방위성 통합망료간부에서 올라온 해상 긴장 격상 보고서였어요. 상황 전파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산위원회 발언 보도 캡처였어요. 다카이치 총리의 얼굴과 함께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자막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두 문서를 같은 폴더에 넣었어요. 위기관리 폴더의 첫 장으로요. 그 캡처가 앞으로 모든 논쟁의 기준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나카 마사노리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위성 통합망료간부 작전기획 책임자였어요. 20년 넘게 현장을 뛴 사람답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가 보고서를 펼치며 입을 열었어요. 국장님, 직통 연락선 공백이 문제입니다. 오판 위험이 커지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통이 없어도 우회로가 있잖아. 국제사회 채널, 동맹 라인.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현장에서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우회로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면 벌면 돼. 그게 위기관리야. 다나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불만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불만을 무시했습니다. 27년 경력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대체 경로로 충분하다고요. 저는 내부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대응 시나리오 3가지를 정리했어요. 첫째, 국제사회 공조. 유엔과 주변국을 통한 다자 채널이었습니다. 둘째, 동맹 우회. 미국을 경유해 조정하는 방식이었어요. 셋째, 일본 단독 대응. 자위대 역량만으로 상황을 통제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메모 하단에 한 줄을 추가했어요. 한국 후순위 연락 대상. 그 한 줄이 실무팀 전체의 움직임을 결정했습니다. 이시다 게이코가 노크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내각관방 여론홍보 실무 책임자였어요.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국장님,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총리 발언과 위기 상황을 엮으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엮으면 어때? 우리 입장은 명확하잖아. 문제는 한국입니다. 한국을 먼저 찾는다는 인상이 퍼지면 국내에서 폭발해요. 굴욕이라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시다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국내 여론은 예민했습니다. 총리가 강경 발언을 한 직후에 한국과 손잡는 모양새가 되면 정권 지지율에 타격이 갈 수 있었어요. 한국 언급을 최소화해 후순위로 밀어놓으면 되니까. 아예 빼는 건 어떻습니까? 완전히 빼면 나중에 필요할 때 명분이 없어져. 후순위로만 해도. 이시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나간 뒤 저는 다시 메모를 들여다봤어요. 한국 후순위. 그 문장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털어냈어요. 한국 따위 없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나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서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국장님, 상황 전파 기록입니다. 직통 공백 상태에서 오판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했어요. 저는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직통 채널이 끊긴 상태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현장 지휘관들이 독자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판 한 번이 전면 충돌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였어요.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야. 현실에서 이렇게까지 가진 않아.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줄이려면 직통이 필요해요. 직통이 없으면 우회로로 줄이면 돼. 국제사회 채널이 작동하면 현장도 자제하게 되어 있어. 다나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밀어붙였습니다. 제 경험이 맞다고 확신했거든요. 저는 그의 보고서에 메모를 붙였습니다. 직통 공백 통제 가능한 리스크로 분류. 그리고 대체 경로를 먼저 돌리라는 지시를 추가했어요. 다나카는 묵묵히 문서를 가져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패배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걸 승리로 착각했습니다. 오후에 실무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방위성, 외무성, 내각관방 라인이 모두 모였어요. 저는 3가지 시나리오를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 공조, 동맹, 우회, 단독 대응. 순서대로 시도하되 한국은 마지막 옵션으로만 남겨두겠다고요. 한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낮을 뿐이에요. 외무성 담당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먼저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받되 적극적으로 응하지 마. 형식적으로만 처리해. 그러면 한국 측이 불쾌해할 수 있습니다. 불쾌하면 어때? 우리가 먼저 손 내밀 이유가 없잖아.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실무자들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제 직급이 그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예산위원회 발언보도 캡처를 다시 꺼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얼굴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어요.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 그 문장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캡처를 결제 서류 첫 페이지로 붙였어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라고요. 한국에 먼저 손 내미는 일은 없을 거라고요. 저녁이 되어 이시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 태블릿이 들려 있었어요. 국장님, 한국 언론 반응입니다. 꽤 격앙되어 있어요. 예상했던 거잖아. 그쪽이 떠들수록 우리 입장만 강해져. 문제는 국내입니다. 강경 발언이 위기 대응을 방해한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는 태블릿을 받아 훑어봤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총리 발언의 타이밍을 문제 삼고 있었어요. 해상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왜 굳이 영토 발언을 했느냐는 비판이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어요. 이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 메시지를 분리하면 돼. 영토 문제는 영토 문제, 위기 관리는 위기 관리. 섞지 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시다가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요. 한국 따위 없어도 된다고요. 마지막으로 결제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위기 대응 시나리오 대체 경로 우선. 한국 후순위. 우리는 충분히 관리 가능함. 그 문장에 도장을 찍었어요. 손이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어요. 27년 경력의 판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도장을 찍고 나서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나카의 경고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직통 공백, 오판 위험. 그 단어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요. 대체 경로로 충분하다고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결제 메모의 문장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한국한테 손 벌릴 일 없으니까 목록에서 빼. 제가 직접 쓴 문장이었습니다. 그때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제가 세운 대체 경로 3가지가 모두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국제사회 공조, 동맹, 우회, 단독 대응. 순서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황실에서 보고를 기다렸어요. 곧 좋은 소식이 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첫 번째 회신이 도착한 건 12월 10일 오전이었습니다. 외무성 동부가 담당 모리 마사아키가 문서를 들고 들어왔어요. 국제사회 채널을 통해 보낸 협조 요청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기대하며 문서를 펼쳤어요. 그런데 첫 줄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당사국 간 직접 채널 복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중재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건 중재가 아니라 조건이었어요. 당사국끼리 먼저 대화하라는 거였습니다. 모리, 이게 전부야? 네.
국장님, 세 곳에서 비슷한 답변이 왔습니다. 즉각 개입보다 절차 확인이 먼저라고요. 저는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우회로가 해결책이 아니라 또 다른 절차로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아직 두 번째 경로가 남아 있었어요. 동맹, 우회. 미국을 통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 동맹 라인에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다나카가 직접 가져왔어요.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국장님, 미국 측 답변입니다. 저는 문서를 받아들었어요. 읽어 내려가는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미국은 조정 역할을 맡을 수 있지만 당사국 간 직통 채널이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이었어요. 결국 같은 말이었습니다. 한국과 직접 대화하라는 거였어요. 직통 공백이 문제라는 겁니까? 네. 우회로를 돌려도 결국 직통이 없으면 조정이 늘어진다고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나카가 며칠 전에 경고했던 내용이었어요. 직통 공백이 오판 위험을 키운다고요. 그때는 무시했는데 지금 그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경로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단독 대응. 자위대 역량만으로 상황을 통제하는 시나리오였어요. 다나카에게 물었습니다. 단독 대응은 어떻게 되고 있어? 군사적 준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뭔데? 충돌이 발생하면 확산을 막아야 하는데 그건 군사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조정 채널이 필요해요. 저는 문서를 펼쳐봤습니다. 다나카가 정리한 시나리오였어요. 군사 대응과 충돌 관리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군사 대응은 자위대가 할 수 있지만 충돌 확산을 막는 조정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였어요. 그 조정에는 당사국 간 직통 채널이 필수였습니다. 결국 세 경로 모두 같은 곳에서 막힌다는 거군. 네, 직통 공백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하늘이 흐렸어요. 제가 세운 대체 경로가 모두 같은 벽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직통 채널. 그게 없으면 어떤 우회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때 니시하라 게이지가 들어왔습니다. 방위성 조달해산 라인의 고위 관료였어요. 그의 손에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국장님, 외부 협의 관련 집행건입니다. 형식 미비로 보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형식 미비. 뭐가 부족한데? 절차 서류가 완비되지 않았습니다. 규정상 집행이 어렵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니시하라가 빨간 펜으로 표시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사소한 형식 문제들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니시하라는 그걸 핑계로 집행을 늦추고 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보완하면 되잖아. 지금은 급한 상황이야. 규정은 규정입니다. 국장님. 형식이 갖춰지지 않으면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니시하라의 눈을 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차가웠어요. 자기보호였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위기 상황에서 관료들이 흔히 보이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알겠어. 형식은 빨리 갖출 테니까 준비해둬. 니시하라가 나간 뒤 저는 책상을 내려쳤습니다. 대체 경로는 막히고 내부에서는 지형 공작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모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 종합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국장님, 새 경로 시나리오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각 시나리오마다 같은 표시가 반복되어 있었어요. 연락선 공백 미해결, 국제사회 공조에도, 동맹 우회에도, 단독 대응에도, 한국이 빠진 모든 시나리오에 같은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한국 제외 시나리오의 공통 문제점입니다. 직통 채널이 없으면 어떤 경로도 완결되지 않아요. 저는 보고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세운 대체 경로가 모두 같은 곳에서 멈추고 있었어요. 한국과의 직통 채널.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다나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한국을 후순위에서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이틀 전에 한국한테 손 벌릴 일 없다고 결제한 사람이 저였어요. 그 문장을 스스로 뒤집어야 했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모리도 거들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들의 눈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 메모 수정할게.
저는 결제 메모를 꺼냈습니다. 한국 후순위 연락 대상이라고 적힌 부분을 찾았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 문장 위에 줄을 긋고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 필수 협의 대상. 그 한 줄을 고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이틀 동안 대체 경무는 모두 벽에 부딪혔어요. 이틀 동안 제 확신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한국 없이도 된다는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메모를 고치고 나서 저는 예산위원회 발언보도 캡처를 다시 꺼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얼굴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어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 그 문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 아래에서 실무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야 했어요. 한국은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전제였어요. 그걸 인정하는데 이틀이 걸렸고 대체 경로 3개가 모두 실패해야 했습니다. 저는 수정된 메모를 들고 다나카를 봤어요. 현장 확인이 필요해. 한국 측과 직접 절차를 맞춰봐야겠어.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 안도는 없었어요. 오히려 긴장이 더해졌습니다. 한국을 전제로 세웠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 전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국 측과의 첫 접촉은 12월 12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공식 외교 채널이 아니었어요. 실무 라인을 통한 비공식 접촉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나서지 않고 다나카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어요.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이틀 전까지 한국을 후순위로 밀어놓았던 사람이 직접 손을 내미는 건 부담스러웠거든요. 다나카가 돌아온 건 저녁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국장님, 한국 측 답변입니다. 뭐래? 비공식 접촉은 받지 않겠다고요. 공식 절차를 밟으라고 합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단호한 반응이었어요. 한국 측이 우리의 급한 사정을 이용해 압박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절차라니. 지금 상황이 급한데 절차 타령이야? 그쪽 담당자가 그러더군요. 절차 없이는 어떤 논의도 불가능하다고요. 저는 책상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한국이 일부러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대체 경로는 이미 막혔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담당자가 누구야? 김영호라는 사람입니다. 연락 절차 쪽 자문역이라고 하더군요. 김영호.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그가 어떤 원칙으로 움직이는 사람인지요. 다음 날 저는 방위성으로 향했습니다. 상황 전파 기록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스즈키 다스오라는 항공자위대 실무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같은 성을 쓰지만 친척은 아니었어요. 그는 상황 전파와 경보 시스템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국장님, 요청하신 기록입니다. 다스오가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상황 전파 기록이었어요. 저는 파일을 펼쳐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해상 긴장이 어떻게 고조되었는지, 각 단계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요. 다스오가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위기 단계가 상향된 시점의 기록이었어요. 이 시점에서 직통 채널이 작동했다면 현장 판단이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공백 상태여서 현장 지휘관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였어요. 독자 판단이 문제였나? 아직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했어요. 한 발만 더 나갔으면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록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다스오의 말이 맞았어요. 직통 채널이 없는 상태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현장은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판단이 틀리면 충돌로 번지는 거였어요. 다나카가 며칠 전에 경고했던 내용이 기록으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건 추가 무력 과시가 아닙니다. 다스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판을 막으려면 조정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장이 판단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더군요. 위기관리의 핵심은 무력이 아니었어요. 연락이었습니다. 오판을 막는 통로. 그게 없으면 아무리 강한 군사력도 소용없었어요. 방위성에서 돌아온 뒤 저는 한국 측에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절차를 밟겠다고 했어요. 다나카가 창구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김영호라는 사람과의 통화가 성사됐어요. 저는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긴장되더군요. 상대가 어떤 태도로 나올지 몰랐거든요. 스즈키 국장님이시죠.
김영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네. 김영호 씨. 상황이 급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비공식적으로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비공식은 어렵습니다. 단호한 거절이었어요. 저는 조급해졌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형식은 나중에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형식이 먼저입니다. 국장님. 왜요? 급한 상황인데. 급할수록 형식이 중요합니다. 형식 없이 움직이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누가 뭘 약속했는지, 뭘 확인했는지 기록이 없으면 다 흐지부지 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논리가 틀리지 않았거든요. 비공식으로 빨리 처리하려다 나중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를 저도 여러 번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절차 서류를 보내주세요. 형식이 갖춰지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데요? 김영호가 목록을 읊었습니다. 공식 협의 요청서, 의제 개요, 참석자 명단, 권한 확인서. 하나하나가 번거로운 것들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보내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김영호라는 사람은 지름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애도, 거래도, 인맥도 통하지 않았어요. 오직 형식과 기록만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쾌했습니다.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그가 요구한 서류들은 모두 2장에서 본 공백 표시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공식 요청서가 없으면 누가 요청했는지 불분명해집니다. 의제 개요가 없으면 뭘 논의하는지 모호해져요. 참석자 명단이 없으면 누가 결정권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권한 확인서가 없으면 합의에도 뒤집힐 수 있어요. 김영호는 그 공백들을 미리 막고 있었던 겁니다. 급하다고 지름길로 가면 나중에 더 큰 구멍이 생기니까요. 27년 넘게 그렇게 절차를 지켜왔다고 했습니다. 뇌물도 거절하고, 우회 요청도 거절하고, 오직 기록과 형식으로만 통로를 유지해왔다고요. 저는 2장에서 정리했던 시나리오 문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연락선 공백 미해결이라고 표시된 항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항목들을 하나씩 점검표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요청서 미비, 의제 개요 미비, 참석자 명단 미비, 권한 확인서 미비. 김영호가 요구한 서류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다나카가 들어왔습니다. 그도 점검표를 봤어요. 이걸 다 채워야 통로가 열린다는 겁니까? 그렇게 되겠지.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걸려도 해야 해. 지름길은 없어. 저는 점검표를 다나카에게 건넸습니다. 그가 표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체면 문구는 어떻게 합니까? 내부 보고할 때요. 한국에 먼저 손 내민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고 하셨잖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체면. 그게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총리 발언 이후 한국과 손잡는 모양새가 되면 국내에서 반발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시다가 계속 경고했던 부분이었어요. 체면 문구는 빼. 오판 방지 조건으로 바꿔. 오판 방지요? 그래. 우리가 한국에 손 내미는 게 아니라 오판을 막기 위해 절차를 복원하는 거야. 그렇게 정리하면 돼.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걱정이 남아 있었어요. 국내에서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게 만들어야지. 체면 때문에 위기 관리를 망칠 수는 없잖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체면 프레임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이시다가 저녁에 다시 찾아왔을 때 그 불안이 현실이 됐습니다. 국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데? 강경파 쪽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한국과 접촉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문. 누가 흘렸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미야 의원 쪽에서 굴욕 프레임을 만들고 있어요. 총리 발언 직후에 한국한테 매달린다고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미야 슌조. 집권당 강경파 중진 의원이었어요. 그가 여론을 선동하기 시작하면 실무가 멈출 수 있었습니다. 아직 접촉도 안 했는데 벌써 난리야?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절차를 밟기도 전에 프레임이 굳어지면 움직이기 어려워져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대체 경로는 막혔고, 한국 측은 형식을 요구하고, 국내에서는 체면,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세 개의 벽이 동시에 닫히고 있었어요. 이시다. 체면 프레임을 막을 수 있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바꾸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굴욕이 아니라 위기관리라고요. 한국에 손 내미는 게 아니라 오판을 막는 절차라고 정리하면요. 다나카에게 했던 말과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해. 체면 문구 전부 빼고 오판 방지로 바꿔. 이시다가 나간 뒤 저는 점검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김영호가 요구한 서류들. 하나씩 채워 나가야 했어요. 지름길은 없었습니다. 형식을 갖추는 수밖에요. 하지만 국내 상황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체면 프레임이 실무를 멈추게 만들 수 있었어요. 저는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했습니다. 한국 측의 형식 요구와 국내의 체면 압박. 어느 쪽도 쉽지 않았어요. 12월 13일 아침, 저는 내부 메모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쓰던 문장들을 모두 지웠어요. 체면, 굴욕, 한국에 먼저 손 내밀지 않는다. 그런 표현들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대신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오판 방지 통로 복구.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고요. 문장 하나를 바꾸는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틀 전까지 저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한테 손 벌릴 일 없다고요. 그 문장을 스스로 뒤집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체 경로가 모두 막힌 상황에서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메모를 완성하고 실무팀에 배포했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어요. 다나카는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실무자들의 눈에는 불안이 담겨 있었어요. 이게 국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걱정하는 거였습니다. 오전 회의가 끝난 직후 이시다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국장님, 가미야 의원이 움직였습니다. 뭘 했는데? 언론 인터뷰를 잡았어요. 오후에 나갑니다. 내용은 뻔하죠. 총리 발언 직후에 한국한테 매달리는 건 굴욕이라고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미야 슌조. 그 사람은 타이밍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과 접촉하려는 순간을 노린 거였습니다. 여론을 먼저 선점해서 실무를 묶으려는 거였어요. 인터뷰 막을 수 있어? 어렵습니다. 이미 일정이 잡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미야의 공격이 시작되면 상황이 복잡해질 거였어요. 굴욕 프레임이 퍼지면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결제가 흔들릴 수도 있었어요. 오후에 가미야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그는 총리의 예산위원회 발언을 칭찬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영토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라고요. 그러고는 화살을 돌렸어요. 그런데 일부 관료들이 한국에 손을 내밀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굴욕이에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미야는 저를 직접 거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부 관료가 누구인지는 뻔했습니다. 저였어요.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내부에서 확인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국과 접촉하려는 게 사실이냐고요. 저는 일일이 대응해야 했습니다. 오판 방지를 위한 절차 복원이라고요. 굴욕이 아니라 위기관리라고요. 하지만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가미야의 프레임이 이미 퍼지고 있었어요. 저녁 뉴스에서 굴욕 논란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책상에 앉았어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다음 날, 더 나쁜 소식이 왔습니다. 오가와 마사이코가 움직인 거였어요. 내각관방 경쟁 라인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는 가미야와 다른 방식으로 공격했어요. 여론이 아니라 문서로요. 오가와가 작성한 공문이 제 책상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관련 협의건 추가 검토 필요. 그게 제목이었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국 접촉 시도는 절차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결재를 보류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공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오가와의 논리는 교묘했어요. 반대한다고 직접 말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추가 검토, 절차 확인, 신중한 접근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행정 언어로 지연을 합법화한 거였어요. 이게 뭡니까? 다나카가 공문을 보더니 화를 냈습니다. 보류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보류라니요. 오가와가 작성한 거야. 경쟁 라인에서 발목을 잡으려는 거지. 막을 수 없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문이 정식으로 올라온 이상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오가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문서로 묶어버리면 쉽게 풀 수 없다는 거요.
설상가상으로 니시아라도 움직였습니다. 방위성 조달에 산 라인이었어요. 그가 또 다른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외부 협의 관련 집행건, 형식 미비로 보류. 며칠 전에도 같은 핑계를 댔던 사람이었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항목들을 나열했습니다. 예산 집행 근거 불충분, 협의 권한 확인 필요, 내부 승인 절차 미완료. 저는 공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니시아라의 의도는 명확했어요. 일이 잘못되면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보류 공문을 남겨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자기는 빠질 수 있으니까요. 전형적인 관료적 자기보호였어요. 두 개의 보류 공문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오가와의 것과 니시아라의 것. 둘 다 직접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절차와 형식을 핑계로 지연시켰습니다. 결과는 같았어요. 한국과의 접촉이 멈추는 거였습니다. 저는 두 공문을 복사해서 따로 보관했습니다. 증거로 남겨두려고요. 나중에 누가 뭘 했는지 기록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시다를 불렀어요. 프레임을 바꿔야 해. 어떻게요? 굴욕 프레임을 정면으로 깨는 거야. 우리가 하는 건 굴욕이 아니라 위기관리라고. 오판을 막는 절차 복원이라고. 메시지만으로 될까요? 안 되면 만들어야지. 가미야가 여론으로 오면 우리는 실무로 가는 거야. 결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 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 확신은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론전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굴욕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요. 저녁에 다나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 새로운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국장님, 현장 상황입니다. 보류가 길어지면 조정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해상 긴장이 여전히 높은 상태였어요. 직통 채널 없이 시간이 흐르면 현장에서 독자 판단이 늘어날 거였습니다. 오판 위험이 계속 쌓이고 있었어요. 보류를 풀어야 합니다. 알아. 하지만 공문이 올라온 이상 절차를 밟아야 해. 절차요? 지금 그럴 시간이 없는데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나카의 조급함이 이해됐어요. 현장을 아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내부 정치도 봐야 했습니다. 공문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나중에 더 큰 반발이 올 수 있었어요. 방법이 있어. 뭡니까? 현장 확인을 명분으로 삼는 거야. 보류 공문에 대한 답변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올리는 거지. 한국 측과 직접 절차를 검증해야 한다고요. 다나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현장 확인이야. 보류에 대한 대응이니까 절차상 문제없어. 저는 새로운 공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관련 협의건 현장 확인 요청. 오가와의 보류 공문에 대한 답변 형식이었어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으니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겠다는 논리였습니다. 형식으로 형식을 깨는 거였어요. 공문을 완성하고 결제 라인에 올렸습니다. 이제 승인만 나면 한국으로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가미야와 오가와가 또 막으려들 테니까요. 저녁 늦게 이시다가 마지막으로 보고를 왔습니다. 국장님, 굴욕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뉴스에서 더 크게 다룰 것 같아요. 대응 메시지는 준비 중입니다. 오판 방지, 절차 복원. 이 두 키워드로 밀어볼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여론전에서는 밀리더라도 실무를 멈추면 안 됐습니다. 현장 확인을 성사시켜야 했어요. 밤에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세 장의 공문이 놓여 있었어요. 오가와의 보류 공문, 니시아라의 보류 공문, 그리고 제가 작성한 현장 확인 요청서. 세 문서가 이 싸움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보류 공문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오가와와 니시아라의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추가 검토, 형식 미비, 신중한 접근. 반대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반대하는 언어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의 밑줄을 그었어요. 나중에 기억하기 위해서요. 의미를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장 하나 고치면 됐어요. 하지만 그 의미를 현실로 만드는 건 달랐습니다. 현장에서 통로가 실제로 열려야 했어요. 말이 아니라 사건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내일이면 현장 확인 요청이 결제 라인을 타겠죠. 승인이 나면 한국으로 갈 수 있을 거였습니다. 거기서 김영호를 만나야 했어요. 그가 요구한 형식을 갖추고 절차를 밟아서 통로를 열어야 했습니다.
굴욕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결과였습니다. 통로가 열리면 우리가 옳았던 게 되고 열리지 않으면 틀렸던 게 되는 거였어요. 저는 현장 확인 요청서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 문서가 싸움의 시작이 될 거였습니다. 12월 15일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현장 확인 요청이 승인된 건 전날 저녁이었어요. 가미야와 오가와의 반발이 있었지만 밀어붙였습니다. 보류 공문에 대한 대응이라는 명분이 통했어요. 형식으로 형식을 깬 거였습니다. 다나카와 실무진 3명이 동행했습니다. 개인 외교가 아니라 절차 검증이라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어요. 저 혼자 갔다면 또 굴욕 프레임이 붙었을 겁니다. 하지만 실무팀이 함께하면 달랐어요. 공식 업무였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긴장이 밀려왔습니다. 김영우와의 통화에서 느꼈던 그 단호함이 떠올랐어요. 형식이 먼저라고 했던 그 목소리요. 과연 우리가 준비한 서류가 통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국방부 청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박영자라는 사람이 우리를 맞았어요. 대외협력 실무 책임자급이라고 했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표정이 무덤덤했습니다. 환영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어요. 스즈키 국장님이시군요. 네. 현장 확인차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류는 가져오셨습니까? 인사도 짧았습니다. 박영자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다나카에게 눈짓했습니다. 그가 서류 가방에서 문서들을 꺼냈어요. 공식 협의 요청서, 의제 개요, 참석자 명단, 권한 확인서, 김영호가 요구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박영자가 서류를 받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요. 저는 그녀가 읽는 동안 땀이 났어요. 혹시 뭔가 빠진 게 있으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한참 후에 박영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본 형식은 갖춰졌네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자의 다음 말에 긴장이 다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박영자가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올렸습니다. 체크리스트였어요. 항목이 20개가 넘었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보고 당혹스러웠어요. 이게 다 뭡니까? 통로를 열기 위한 조건들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저는 체크리스트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연락 창구 지정, 비상 연락망 구축, 정보 공유 범위 확정, 확인 절차 표준화, 기록 보존 방식 합의. 항목 하나하나가 구체적이었어요.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오직 절차와 형식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느껴졌습니다. 이 항목들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2장에서 봤던 연락선 공백 표시와 비슷했습니다. 저는 다나카를 봤어요. 그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이 항목들, 우리 쪽 시나리오에 있던 공백 표시와 일치하네요. 다나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측이 요구하는 조건과 우리가 파악한 문제점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양쪽 다 같은 걸 보고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박영자가 대답했습니다. 직통 채널이 왜 필요한지, 공백이 왜 위험한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감정으로 풀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박영자의 논리가 완벽했어요.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었습니다. 절차를 생략하면 나중에 같은 문제가 반복될 테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면 오늘 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협조만 잘 되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따르기로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시작하죠. 오후 내내 항목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연락 창구는 누구로 할 것인지, 비상시 연락 순서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정보 공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하나하나 논의하고 합의했어요. 지루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작업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최성우라는 사람이 합류했습니다. 외교부 실무협상관이라고 했어요. 그는 문구를 담당했습니다. 합의 내용을 어떤 문장으로 정리할 것인지요. 체면 관련 표현은 전부 빼겠습니다. 최성우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체면이요? 네. 누가 먼저 손 내밀었느니, 누가 굴복했느니, 그런 표현은 넣지 않습니다. 대신 재발 방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 측에서 먼저 체면 문제를 언급하다니요. 우리 쪽에서 신경 쓰던 부분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체면 문구가 들어가면 양쪽 다 국내 여론에 시달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같은 일이 생겨요. 차라리 처음부터 빼는 게 낫습니다. 최성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체면 프레임을 없애면 96 논란도 사라지는 거였어요. 우리 쪽에서도 가미야가 공격할 명분이 줄어들 거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문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최성호가 초안을 작성하고 우리 쪽에서 검토하고 수정하고 다시 검토하고 문장 하나하나를 다듬었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문구가 확정됐습니다. 양측은 오판 방지를 위한 직통 채널 복구에 합의한다. 연락 절차는 첨부된 체크리스트에 따른다. 본합의는 형식과 기록에 기반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간결했어요. 체면 관련 표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로 복구 확인 절차가 남았습니다. 박영자가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거기에 양측 실무진이 모두 모였습니다. 일본 측 4명, 한국 측 5명, 9명이 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지금부터 통로 복구 확인을 진행합니다. 박영자가 선언했습니다. 그녀가 체크리스트를 펼쳤어요. 항목을 하나씩 읽으면서 양측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연락 창구 지정, 완료. 비상 연락망 구축, 완료. 정보 공유 범위 확정, 완료. 항목이 하나씩 체크될 때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우리가 오후 내내 작업한 결과물이 눈앞에서 확인되고 있었어요. 말이 아니라 절차로, 감정이 아니라 형식으로. 마지막 항목이 체크됐을 때 박영자가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저도 서명했어요. 다나카와 최성호도 서명했습니다. 동행한 실무진 전원이 같은 문서에 이름을 올렸어요. 통로 복구 확인 완료. 박영자가 선언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박수는 없었습니다. 환호도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무거운 게 내려놓아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서명된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공식 기록이었어요. 누가 뭘 합의했는지, 누가 확인했는지 전부 적혀 있었습니다. 이 한 장이 우리가 가져갈 결정적 근거였어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김영호를 봤습니다. 그는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김영호 씨, 국장님, 감사합니다. 형식을 갖추라고 해서 결국 이렇게 됐네요. 김영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한테 감사할 일 아닙니다. 절차를 따랐을 뿐이에요. 그 절차가 결국 통로를 열었잖습니까? 김영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27년입니다. 네. 이 일을 한 지 27년이에요. 그동안 지름길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급하다고, 특별하다고, 예외로 해달라고요. 다 거절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7년. 그 긴 시간 동안 형식과 기록만으로 통로를 지켜온 사람이 눈앞에 있었어요. 지름길로 가면 빠릅니다. 하지만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겨요. 절차를 밟으면 느립니다. 하지만 기록이 남습니다. 기록이 남으면 다음에 같은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어요. 김영호의 말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절차가 느리다고 불평했던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그는 27년 동안 그 느린 길을 걸어왔던 겁니다. 그 27년이 오늘 작동한 거군요. 아닙니다. 오늘 작동한 건 절차입니다. 저는 그냥 절차를 지킨 것뿐이에요. 김영호는 그 말을 끝으로 돌아섰습니다. 칭찬을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자기 이야기를 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절차와 기록만 남기고 떠났어요. 저는 서명된 문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 한 장이 모든 걸 바꿀 거였어요. 도쿄로 돌아가면 이걸 근거로 반격할 수 있었습니다. 가미야의 굴욕 프레임도, 오가와의 보류 공문도, 미시아라의 지연 전술도. 이 문서 앞에서는 힘을 잃을 거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통로를 한번 연 건 성공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열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끊기지 않게 유지해야 했어요. 그러려면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합의한 내용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을 기준이요. 새벽에 호텔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유지 기준을 만들어야 했어요. 내부 규정으로 박아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같은 일이 생겨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도쿄로 돌아가야 했어요. 거기서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건 12월 16일 오전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한숨도 못 잤어요. 서울에서 받아온 문서를 계속 들여다봤거든요. 통로 복구 확인서, 양측 서명이 담긴 공식 기록이었습니다. 이 한 장으로 모든 걸 뒤집어야 했어요. 공항에서 바로 내각관방으로 향했습니다. 다나카와 실무진도 함께였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이시다가 뛰어왔습니다. 국장님, 상황이 안 좋습니다. 뭔데? 어제 가미야 의원이 또 인터뷰했어요. 한국에 굴복했다고요. 증거도 없이 먼저 손 내밀었다고요. 저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통로 복구 확인서를 꺼내 이시다에게 보여줬어요. 증거 여기 있어. 이시다가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뭡니까? 공식 기록이야. 양측 서명까지 있어. 굴복이 아니라 절차 복원이라는 증거지. 이시다가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체면 관련 표현이 하나도 없다는 걸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면 프레임을 깰 수 있겠네요. 그래. 이걸로 밀어붙여. 굴욕이 아니라 오판 방지라고. 이시다가 문서 사본을 들고 나갔습니다. 여론 대응을 시작할 거였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통로를 열었으니 이제 유지해야 했어요.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됐습니다. 저는 유지 기준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합의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했어요. 연락 창구는 누가 담당하는지, 비상시 연락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정기 점검은 언제 하는지 항목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오후에 다나카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국장님, 현장 상황입니다. 통로 복구 이후 긴장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얼마나? 직접 수치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현장 지휘관들이 확인 채널이 생겼다는 걸 알고 있어요. 독자 판단의 압박이 줄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로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걸 유지해야 해. 한번 열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작성 중이던 초안을 보여줬습니다. 유지 기준 항목들이 적혀 있었어요. 내부 규정으로 만들 거야. 직통 채널 유지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게. 다나카가 초안을 읽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게 통과되면 다음에 같은 문제가 생겨도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게 목적이야.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니시하라가 또 막으려 들 테니까요. 예상대로 저녁에 니시하라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국장님, 유지 기준건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다. 말해봐. 비용 문제입니다. 정기 점검, 담당자 지정, 기록 보존, 이런 것들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현재 편성으로는 어렵습니다. 저는 니시하라를 바라봤습니다. 또 같은 수법이었어요. 예산과 형식을 핑계로 지연시키려는 거였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정확히 산정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몇 주는 걸릴 겁니다. 몇 주? 그동안 통로가 다시 막히면 어떡하고? 니시하라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의 표정에 무관심이 담겨 있었어요. 자기 책임만 아니면 된다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통로 복구 확인서를 꺼냈습니다. 니시하라 앞에 내밀었어요. 이거 봐. 이게 뭡니까? 서울에서 받아온 공식 기록이야. 양측 서명까지 있어. 이걸 근거로 유지 기준을 만드는 거야. 니시하라가 문서를 훑어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유지 기준을 축소하면 이 기록이 무의미해져. 공백이 다시 생기는 거야.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지? 니시하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기록을 근거로 압박하자 더 이상 반론하지 못했어요. 비용 핑계가 공식 문서 앞에서 힘을 잃은 거였습니다. 예산은 내가 알아볼게. 자네는 형식만 맞춰줘. 니시하라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수긍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일단 물러났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 고비를 넘긴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김영호의 방식을 떠올렸습니다. 27년 동안 형식과 기록으로만 통로를 지켜온 사람. 그의 방식이 고집이 아니라 시스템이었다는 걸 이제 알겠더군요. 저는 유지 기준 초안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본 기준은 김영호 방식의 절차 원칙에 기반한다. 잠깐 고민했습니다. 개인 이름을 넣어도 되나 싶었어요. 하지만 곧 지웠습니다. 김영호라면 이름이 들어가는 걸 싫어했을 거였어요. 칭찬을 거부했던 사람이니까요. 대신 다른 문장을 적었습니다.
본 기준은 기록과 형식에 기반한 절차 원칙을 따른다. 그게 김영호의 27년을 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름 없이, 개인 서사 없이, 오직 절차로만. 오후에 이시다가 보고를 왔습니다. 국장님, 여론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굴욕 프레임이 약해지고 있어요. 공식 기록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요. 가미야 의원 쪽도 톤을 낮추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의 힘이었어요. 감정으로 싸우면 감정 싸움이 되지만 기록으로 싸우면 사실 싸움이 됩니다. 사실 앞에서는 프레임이 힘을 잃어요. 브리핑 키워드를 바꿔. 어떻게요? 굴욕, 체면. 그런 단어 전부 빼. 대신 절차, 재발 방지로 밀어. 알겠습니다. 이시다가 나간 뒤 저는 유지 기준 초안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내부 승인만 남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워게임 문서에 반영하는 거였습니다. 내부 훈련 시나리오에 직통 공백 금지 조항을 넣으면 그게 사실상 규정이 되는 거였어요. 다나카를 불렀습니다. 워게임 문서 담당자가 누구야? 저희 라인에서 관리합니다. 왜요? 직통 공백 발생 시 즉시 절차 가동. 이 항목을 넣어야 해. 다나카의 눈이 커졌습니다. 워게임 문서예요? 그러면 훈련할 때마다 이 절차를 돌려야 하는데요. 그게 목적이야. 훈련에서 반복하면 실제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움직이게 돼.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이해한 것 같았어요. 규정을 만드는 것보다 훈련에 박아놓는 게 더 확실했습니다. 사람들은 규정은 잊어버려도 훈련은 기억하니까요. 이틀 후 워게임 문서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직통 채널 공백 발생 시 즉시 절차 복원 프로토콜 가동. 담당자 연락, 체크리스트 확인, 기록 보존 순서로 진행. 항목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이게 훈련 표준이 되는 거였어요. 다음 훈련부터 모든 참가자가 이 절차를 익히게 됩니다. 직통 공백은 더 이상 방치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즉시 대응해야 하는 상황으로 격상된 거였습니다. 저녁에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3가지 문서가 놓여 있었어요. 통로 복구 확인서, 유지 기준 초안, 워게임 문서 수정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서울에 다녀온 뒤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김영호를 떠올렸습니다. 27년 동안 지름길을 거부하고 절차만 지킨 사람. 그의 고집이 결국 시스템이 됐어요. 저는 그 시스템을 일본 내부에 이식하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에서는 기준이 바뀌었지만 외부에서도 인정받아야 했어요. 공식적인 판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가미야 같은 사람들이 완전히 입을 다물 테니까요. 다나카에게 전화했습니다. 자료 묶음 정리해도 통로 복구 확인서, 유지 기준, 워게임 문서 수정안, 전부 한 패키지로 만들어. 어디에 쓰실 겁니까? 다음 주 내부 점검 회의가 있잖아. 거기서 발표할 거야. 반박이 나오면 이 자료로 막을 거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문서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반박이 나올 거였어요. 분명히요. 가미야, 라인에서 누군가 물고 늘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기록이 있었으니까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유지 기준 초안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본 기준은 기록과 형식에 기반한 절차 원칙을 따른다. 김영호의 27년이 담긴 문장이었어요. 이름은 없지만 그의 방식이 거기 있었습니다.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체면에서 절차로, 감정에서 기록으로. 이제 남은 건 그 변화를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거였어요. 다음 주 회의가 마지막 전장이 될 거였습니다. 12월 19일 내부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내각관방 대회의실이었어요. 위기관리 라인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방위성, 외무성, 홍보 라인까지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긴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저는 자료 묶음을 들고 맨 앞에 섰습니다. 통로 복구 확인서, 유지 기준 초안, 워게임 문서 수정안. 3가지가 한 패키지로 묶여 있었어요. 이걸로 지난 열흘간의 작업을 정리할 거였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먼저 상황 요약부터요. 12월 9일 발언 보도 이후 해상 긴장이 고조됐고 대체 경로가 모두 막혔고 결국 한국과의 직통 채널 복구가 불가피했다는 흐름이었습니다.
열흘 전만 해도 저는 한국 없이도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스스로 실수를 인정하는 게 의외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 확신은 틀렸습니다. 대체 경로 3개가 모두 같은 곳에서 막혔어요. 직통 공백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받아온 통로 복구 확인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양측 서명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게 결과입니다. 공식 기록이에요. 굴복이 아니라 절차 복원입니다. 체면 관련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석자들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모두가 수긍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구석에 앉은 한 사람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하야시 노부오. 방송 패널 출신의 논객이었습니다. 가미야, 나인과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저는 발표를 계속했습니다. 유지 기준 초안을 설명하고 워게임 문서 수정안을 보여줬어요. 직통 공백이 발생하면 즉시 절차를 가동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준이 통과되면 다음에 같은 문제가 생겨도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훈련에서 반복하면 실제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질문 있으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하야시가 손을 들었어요. 스즈키 국장님.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공격이 올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네. 하야시 씨. 좋은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하야시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총리께서 예산위원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요. 그런데 국장님은 그 발언 직후에 한국과 손을 잡으셨어요. 이게 굴복이 아니면 뭡니까?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총리 발언과 위기 관리는 별개입니다. 영토 문제는 영토 문제고 오판 방지는 오판 방지예요. 섞으면 안 됩니다. 섞으면 안 된다고요? 국민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총리가 강경 발언을 했는데 관료가 한국한테 손 내미는 건 모순 아닙니까? 하야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여론을 등에 업고 밀어붙이려는 거였어요. 굴욕 프레임을 다시 살리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자료 묶음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야시 씨, 이 문서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러면 체면 관련 표현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죠. 굴복, 양보, 사과, 그런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하야시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없습니다. 이 문서는 철저하게 절차 중심이에요. 연락 창구 지정, 비상 연락망 구축, 정보 공유 범위 확정, 전부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감정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야시가 반박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기록 앞에서는 감정 논리가 힘을 잃었습니다. 더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하야시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어요. 모리 마사아키가 손을 들었습니다. 외무성 동부가 담당이었어요. 국장님, 질문이 아니라 보고입니다. 말씀하세요. 대회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절차와 재발 방지입니다. 체면 관련 표현은 전부 뺐어요. 모리가 문서를 나눠줬습니다. 대회 설명 자료였어요. 저는 훑어봤습니다. 깔끔했어요. 굴욕이니 양보니 하는 단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절차와 기록만 있었어요. 좋습니다. 이걸로 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내부 메시지와 대외 메시지가 같은 방향을 향하게 됐어요. 체면에서 절차로, 감정에서 기록으로.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야시도, 가미야, 라인의 다른 사람들도.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그 침묵이 판정이었습니다. 반박이 멈춘 거였어요. 추가 자료 요구가 없다는 건 더 이상 공격할 명분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그러면 이 안건은 통과된 걸로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참석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다나카가 다가왔어요. 축하합니다, 국장님. 뭘 축하해. 아직 끝난 거 아니야. 하지만 반박이 멈추지 않았습니까?
하야시도 더 이상 말 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축하받을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한 걸 한 것뿐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이시다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국장님, 언론 반응입니다. 어때? 굴욕 프레임이 거의 사라졌어요. 대신 절차 복원이라는 표현이 늘고 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받아봤습니다. 몇몇 기사들이 떠 있었어요. 예산위원회 발언 이후의 외교 파장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독도 주장 재확인과 한국의 정면 반박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굴욕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 됐네. 공식 기록이 퍼지면서 프레임이 바뀐 것 같아요. 감정 싸움에서 사실 싸움으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호가 말했던 거였어요. 기록이 남으면 다음에 같은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기록이 프레임을 바꿨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예산위원회 발언보도 캡처를 다시 꺼냈어요. 12월 9일, 모든 게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얼굴과 함께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자막이 찍혀 있었어요. 그 캡처를 처음 봤을 때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 없이도 된다고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같은 캡처가 다른 의미로 보였습니다. 이게 시작점이었다고요. 제 오만이 무너지기 시작한 지점이었다고요. 저는 보고서 결론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열흘간의 경과를 정리하는 문서였어요. 마지막 문장을 고민했습니다. 한국을 칭찬하는 내용은 넣지 않기로 했어요. 그건 우리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대신 다른 문장을 적었습니다. 결론 통로 복구는 절차에 의해 완료됨. 체면 논쟁은 발생하지 않음. 향후 유지 기준에 따라 정기 점검 예정. 담담한 문장이었습니다. 승리를 자랑하지도 패배를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실만 적었습니다. 절차가 작동했다는 사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문장 뒤에는 다른 사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통로가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 김영호의 27년이 없었다면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 저는 그걸 직접 적지 않았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다나카가 마지막 보고를 왔습니다. 국장님, 현장 상황입니다. 통로 복구 이후 긴장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현장 지휘관들 사이에서 확인 채널이 있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좋아. 그리고 하나 더요. 뭔데? 가미야, 의원 측에서 움직임이 없습니다. 오늘 회의 이후로 조용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이 멈춘 거였어요. 기록 앞에서 감정 논리가 힘을 잃은 겁니다. 하야시도, 가미야도, 오가와도 모두 침묵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열흘 전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많은 게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예산위원회 발언 캡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걸 처음 봤을 때의 확신이 떠올랐어요. 한국 없이도 된다는 확신. 그 확신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승패가 아니었어요. 기준 변화였습니다. 체면에서 절차로, 감정에서 기록으로. 그게 이 열흘의 결과였어요. 저는 캡처를 서류 맨 뒤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맨 앞에 붙였던 거였어요. 지금은 맨 뒤로 갔습니다. 출발점에서 종착점으로요.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이 변화를 확정해야 했어요. 기준이 바뀌었다는 걸 기록으로 남겨야 했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같은 일이 생겨도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12월 23일, 저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연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위기관리 라인도 조금씩 평상 모드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에 낡은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꺼내서 열어봤습니다. 12월 9일자 예산위원회 발언보도 캡처가 나왔어요. 다카이치 총리의 얼굴과 함께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자막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캡처를 처음 봤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날 저는 이걸 위기관리 폴더의 첫 장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결제 메모에 적었어요. 한국한테 손 벌릴 일 없으니까 목록에서 빼. 그 문장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그날 작성했던 결제 메모가 나왔어요. 제 글씨로 적힌 문장들이 보였습니다. 대체 경로 우선. 한국 후순위. 우리는 충분히 관리 가능함. 오만함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메모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27년 경력의 판단이라고 자부했던 문장들이었어요. 하지만 전부 틀렸습니다. 대체 경로는 모두 막혔고, 한국은 후순위가 아니라 전제였고, 우리는 충분히 관리할 수 없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메모 위에 큰 X자를 그었어요. 그리고 옆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폐기, 판단 오류. 짧은 문장이었지만 쓰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스스로의 실수를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메모를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종이가 잘게 잘려 나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사과가 아니었어요. 위기관리 기준의 수정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중요했어요. 오후에 이시다가 최종 보고를 왔습니다. 그녀의 손에 브리핑 자료가 들려 있었어요. 국장님, 대회 설명 최종본입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키워드가 눈에 들어왔어요. 절차 복원, 재발 방지, 정기 점검, 굴욕이나 체면 같은 단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잘 정리했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연말까지 가면 될 것 같아요. 이시다가 나간 뒤 저는 브리핑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언어가 바뀌어 있었어요. 열흘 전만 해도 굴욕이니 체면이니 하는 단어들이 난무했습니다. 지금은 절차와 기록만 남았어요. 조직의 언어가 바뀐 거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김영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역시나 담담했어요. 스즈키 국장님, 연락 주셨군요.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일이 잘 마무리됐어요. 저한테 감사할 일 아닙니다. 절차를 따랐을 뿐이에요. 또 같은 말이었습니다. 칭찬을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개인 서사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27년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절차를 지켜온 게 결국 이번에 작동한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영호가 천천히 말했어요. 국장님, 저는 기록만 남기면 됩니다. 이름은 필요 없어요. 왜요? 이름을 남기면 사람이 떠난 뒤에 흔들립니다. 기록을 남기면 시스템이 돼요. 저는 시스템을 원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논리가 완벽했어요. 27년 동안 그는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절차만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개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이 된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유지 기준 문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김영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27년이 모든 문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시스템으로 남은 거였어요. 밤에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2가지 문서가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파쇄된 결제 메모의 잔해였습니다. 한국한테 손 벌릴 일 없다고 적었던 그 문장의 흔적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새로운 유지 기준 문서였습니다. 직통 공백 금지, 절차 가동, 기록 보존이 적혀 있었어요. 두 문서 사이에 열흘이 있었습니다. 열흘 동안 제 확신은 무너졌고, 대체 경로는 막혔고, 한국은 전제가 됐어요. 그리고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체면에서 절차로, 감정에서 기록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열흘 전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예산위원회 발언 캡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습니다. 이 캡처가 시작이었어요. 제 오만의 시작이자 제 오만이 무너지는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캡처를 서류 맨 뒤에 넣었어요. 출발점이 종착점이 된 거였습니다. 남은 건 승패가 아니었어요.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였어요. 다음에 같은 상황이 오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차가 있으니까요. 기록이 있으니까요. 한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다고 공식적으로 말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후순위 옵션이 아니었어요. 직통 채널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됐습니다. 저는 유지 기준 문서에 마지막 서명을 했습니다. 제 이름과 날짜가 적혔어요. 2025년 12월 23일. 이 문서가 앞으로의 기준이 될 거였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어요. 발걸음 소리만 울렸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상처는 남았습니다. 열흘간의 혼란과 갈등과 오판의 흔적이요. 하지만 상처 위에 기준이 세워졌어요. 그게 이 열흘의 결과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김영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름을 남기면 사람이 떠난 뒤에 흔들린다고요.
기록을 남기면 시스템이 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옳았습니다. 27년 동안 옳았던 거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버튼을 누르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관계는 칭찬으로 바뀌지 않는다고요. 기준으로 바뀌는 거라고요. 그게 제가 열흘 동안 배운 전부였습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유나였습니다.